자, 봅시다. 이제 고전소설 봐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이간 모의고사는 고전소설이든, 현대소설은 안 그렇고, 고전소설은 가나 두 작품으로 나와져 있는 추세인데, 그게 늘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그냥, 그럴 수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볼게요. 지금 여기는 대관제 몽유록이라고 얘기해서, 몽유록이라고 하면 몽자소설이잖아요? 그쵸?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몽이라는 게 뭡니까? 꿈이죠. 결국엔 꿈이 어느 시점에서 시작하고 어느 시점에서 끝나는지를 알고 있어야 문제풀이에 수월하다. 왜냐면 그 꿈의 전과 꿈의 후를 알지 못하면 그 소설을 분할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기억해둬라. 자, 읽어볼게요. 시민은 꿈에서 앞부분 줄거리에서 이미 꿈이라고 나와요. 문인들이 모여 사는 왕국에 가게 됩니다. 또 정학사에게 말하길 저는 공의 밝은 달에 주렴을 걷는 서너 사람이란 식구를 읊고는 고기 맛을 잊어버릴 정도였습니다. 제가 감히 한 걸음 뒤로 양보해야 할 듯합니다. 하면서 지금 정학사에게 말을 한대요. 그쵸? 진학사와 정학사 두 사람이 동시에 내게 답하길 저희가 공에 일렁이는 바닷속 다리어라는 식구를 보았더니 이른바 눈 속에 핀 매화향기 같았습니다. 저희는 감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소리 뭡니까? 얼마나 시가 좋았으면 A 보시면 고기 맛을 잃어버릴 정도였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B에서 식구를 보시면 감당할 수가 없었대요. 그 소리 뭡니까? 시가 굉장히 훌륭했다는 뜻으로 저는 들켜지는데요. 그러면 A에 관련된 문제를 보려면 어차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따가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청사 앞에 지인한 사람이 있었는데 말을 할 때마다 머리를 흔들고 발을 움직였으며 하는 짓이 방정맞고 성미가 조급하기 짝이 없었다. 내가 라고 얘기했으니까 내가는 누구겠습니까? 여기서 주인공이 심이겠죠? 누구냐고 물어보았더니 삼은 변계량이라고 하였다. 또 서리한 사람이 있었는데 키가 크고 예스러운 모습이 마치 불가에 일컫는 존자와 같았다. 그 소리 뭡니까? 겉모습이 그러하다라는 거죠. 누구냐고 물었더니 삼은 유호인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지금 봅시다. 기억에 저희는 감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너무 멋있었다. 그러면 13번에 1번 보세요. 내가 지은 식구. 그러면 심이가 지은 식구를 가지고 정학사가 그렇게 얘기한 거구나. 그쵸? 정학사, 진학사가. 그래서 지금 봅시다. 나가 지은 식구에 대한 진학사와 정학사의 반응으로 나의 시짓는 능력이 그들에게 인정받는다. 맞죠? 너무 훌륭하대잖아.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유호인의 외양에 대한 비유적 표현. 맞죠? 그러고 나서 웬만큼 괜찮은 사람 아니면 겉모습이 불자 같다고 얘기하겠니? 불자면 부처님이야, 부처님. 근데 넌 진짜 신같이 생겼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웬만큼 그 사람이 멋지고 긍정적 인물 아니고서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 소리 뭡니까? 2번도 맞는 얘기라는 겁니다.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오시죠. 이에 내가 말하길 변사무는 버들깨지 누란빛에 들파낸 봄이 왔네라는 식구가 있고 유사무는 희끗한 귀밑머리는 가을 낙엽과 함께 쓸쓸하여라 라는 식구가 있습니다. 그렇대요. 이거는 내가 쓴 식구가 아니라 그들이 쓴 식구를 내가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뛰어난 식구가 있는데도 어찌 미천한 무리가 되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얘가 꿈속에 들어온 거잖아 얘들아. 그 소린 뭐야? 심이가 꿈 바깥에 현생에서 유호인이라는 사람이랑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누구예요? 변계량이라는 사람을 원래 알고 있던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현생에서는 되게 뛰어난 시인들인 거야. 근데 여기 꿈속 나라에서는 문인들이 모여 사는 왕국인데 여기서는 이들이 굉장히 하찮은 존재로 대해지는 거죠. 진학사와 정학사 두 사람이 말하길 이러한 식구 등은 가난에 찌든 거린처럼 시의 경률이 수척하여 의외의 맛이 없으니 그런 수치를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소린 뭐야? 이들의 시가 잘 평가되지 못했다는 거죠. 이 나라에서. 며칠 후 한 사관이 붉은 칙서를 받들고 이르렀다. 나와 동료 관원들이 뜰로 내려와 맞아들이고 칙서를 뜯어보았는데 거기엔 천자, 황제가 지은 시가 적혀 있었다. 천자께서는 풍고 야자송 조사라는 식구의 송자가 어딘지 부자연스러워서 밤낮으로 궁리해보았으나 마땅한 글자를 얻지 못하였다면서 학자들이 의논하여 고쳐볼 것을 분부하셨다.
진학사는 과로 고치고 정학사는 집자로 고쳤으면 나는 낙자로 고쳐서 아래였다. 천자께서는 나를 픽하셨습니다. 그쵸? 자, 그 소리 뭡니까? 여기서 임금님이 자기가 시를 짓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니들이 좀 도움을 주렴 해서 각자 도움을 줬는데 임금은 누구의 그 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야? 나의 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죠? 내가 답하길 시는 시 짓는 것이 그러니까 뭐야 임금님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시를 잘 쓰냐 하고 불러낸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시는 시 짓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며칠 동안 괴로이 읊조리고 나서야 겨우 한 편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다시 읽어보면 잘못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다시 열흘이고 한 달이고 다듬어서 음류를 숨구멍으로 하고 물상을 뼈대로 한 뒤에야 겨우 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나도 시 짓는 게 어려워요, 임금님. 저도 시 짓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에 천자가 말씀하기에 뭐래요? 아, 너랑 시를 의논하니까 내 마음이 너 마음이랑 똑같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후로 천자께서는 하루에 3번씩 나를 찾으셨대요. 극진히 대우해 주셨대. 왜 나를 하루에 3번씩 찾았겠니? 시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찾은 거지. 왜? 시에 대해서 나랑 마음이 통했다고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럼 3번 보세요. 3번 보시면 나가 며칠 만에 완성한 시 한 편을 읽고 나서 내가 시를 완성한 걸 천자가 읽었어요? 아니죠. 읽고 나서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한 거야? 임금님 저도 시 짓는 거 어려워요. 저도 며칠에 하나 겨우 지어요. 하니까 임금님 너랑 나랑 마음이 똑같다. 네가 생각하는 거 이퀄 내가 생각하는 거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뭡니까? 시 한 편을 읽고 그러니까 천자는 나의 시를 읽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몇 번이에요? 3번이죠. 마저 읽을게요. 극진히 대우해 주셨으며 하사하는 것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또 천자께서는 조정 안팎의 조서를 내려 말씀하시길 짐이 듣건대 시를 짓는데 구법이 없으니 고요하고 담백하면서도 천박하고 속된 대로 흐르지 않고 기이하고 예스러우면서도 괴이하고 편벽한 대로 가까워져서는 안 되는지라. 시를 읊을 때 그 대상을 형상화하는데 군색함이 없어야 하고 이를 서술할 때 성률에 구애되지 않은 후에야 비로소 더불어 시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모름지기 시경과 초사를 위주로 하여 옛사람들이 높이 평가한 곳을 잘 살펴보면 자연히 부화하고 경박한 기질과 습관이 없어질 것이다. 물은 나의 신료들은 짐의 이러한 뜻을 잘 헤아려서 시를 좀 잘 써봐라 라면서 임금이 이제 조언을 쪼로록 날린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A, B, C, D 문제 보시면 A는 뭡니까? 나의 시에 대한 정학사의 평가. B는 뭐예요? 나의 시에 대한 진학사와 정학사의 평가. C는 뭐예요? 내가 변계량과 유호인의 시를 알고 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 진학사와 정학사의 평가. D는 뭡니까? 임금님이 의문을 구한 부분. A와 C의 식구들은 모두 내가 높이 평가하는 게 아니죠. A의 식구는 내가 쓴 식구고 그걸 누가 평가해요? 누가 평가합니까? 정학사가 말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아니다. 죄송해요. 자, 지금 보시면 정학사에게라고 얘기하고 저라고 얘기했으니까 그쵸? 내가 뭔가 누군가의 시를 평가하는 게 맞네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A와 C의 식구들은 모두 내가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맞는 얘기겠네요. 그 다음에 지금 B의 식구는 내가 물상을 숨구멍으로 음류를 뼈대로 하여 지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B는 일단 내가 지은 게 맞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물상을 숨구멍으로 음류를 숨구멍으로 물상을 뼈대로 한 거니까 내용과 달라요. 음류를 숨구멍으로입니다. 음류를 숨구멍으로. 그러니까 2번 틀려요. C의 식구들에 대해 진학사와 정학사는 평가를 유보한 게 아니라 좆됐다, 별로다, 이상하다 라고 평가를 바로 비판적으로 해버렸고요. 12번에 D 보시면 식구를 천자는 신료들에게 시의 이상으로 제시한 게 아니라 좀 고쳐봐라, 이상하다 얘기한 거죠. D의 식구를 고치는 과정에서 나는 진학사와 정학사의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각자 제시했고 임금은 나의 것을 채택한 거죠. 이해되십니까? 11번의 가의 내용이라고 할 때 나는 시 짓는 것을 매우 어려운 일로 생각하고요. 천자는 시에 대한 나의 의견을 듣고 흡족해하고요. 천자들은 신하들이 시경을 따르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시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나요?
시경에 대한 얘기? 저는 일단 시경을, 여기 있네요. 여기 지금 제가 형광펜 노란색으로 칠게요. 시경을 위주로 하여 살펴보면 경박한 습관이 없어질 거래요. 그러니까 시경을 위주로 하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3번 틀렸죠. 바라네요. 나는 변계량이 지인으로 일하는 것을 의아하게 여긴다. 그래서 지인이 뭐예요? 굉장히 낮은 뭐라 그래야 되지? 낮은 일을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저렇게 훌륭한 시를 지었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낮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죠. 5번에 진학사는 좋은 시에는 의외의 풍미가 있어야 된다고 어느 부분에서 얘기했냐? 제가 파란색으로 얘기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이해되십니까? 괜찮아요? 자, 그렇게 해서 11, 12, 13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14번 먼저 해결할까 합니다. 14번에 가에서 진학사, 정학사가 변사문과 유사문이 미천한 신분이 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시가 별로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소린 뭐예요? 과거에 지은 시 수준에 따라서 문인들의 신분이 결정되죠. 왜 그래요? 진학사, 정학사는 시를 뭐 괜찮게 썼으니까 학사였을 거고. 왜요? 아까 진학사의 시에 대해서 내가 평가했었죠. A에서. 그쵸? 진학사인지 정학사인지의 시를 평가했잖아요. 근데 변사문과 유사문은 시가 의외성이 없기 때문에 별로다라고 얘기해서 사문이 돼버렸으니까 문인들의 신분은 시의 수준, 과거에, 그러니까 꿈 이전에, 그러니까 현생에서 썼던 시의 수준에 따라서 지금 관직이 정해지는 거죠. 3번 보세요. 가에서 천자가 말한 구법은 작가가 추구하는 시관에 부합하고 라고 할 때 요거는 지금 우리가 박스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건너뛸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가에서 나가 천자의 극진한 대우를 받는 것은 현실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처지를 위로받고 싶은 작가의 욕망이다 라고 할 때 쓱 가셔서 보세요. 쓱 가셔서 보시면 사실 여기에 뭐가 있나? 싶어요. 왜냐면 여기서 지금 실제 작가가 어떤 현실을 살았는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형광펜으로 현실에서 인정받지 못한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꿈속 세계에서 위로받거나 라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은 실제로 맞는 내용이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가에서 내가 천자에게 극진한 대우를 받았다. 꿈에서 그런 대우를 받았다는 건 실제로 그런 대우를 받지 못했을 확률이 매우 높죠. 왜 그러냐면 유배남 같은 경우가 꿈에서 누굴 봐요? 임금을 보잖아요. 그러면 걔가 왜 꿈에서 임금을 봐요? 실제로 못 보니까. 그래서 사실 꿈은 무의식의 발현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보는 창구가 꿈이라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몽유록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가에서 천자가 내린 조서에는 변계량의 작시법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작가의 의식이라고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작가가 뭐라고 대답했죠? 변계량이 훌륭한 시를 썼는데 왜 이렇게 사문밖에 못하냐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해요? 그 소리 뭐예요? 변계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작가가 비판적으로 바라보겠어요? 그랬으면 작가가 나 아니에요? 내가 형광펜으로 주황 색깔로 칠게요. 뭐라고 쓰냐면 여기에서 시 보세요. 시에서 변사문은 이런 식구가 있고 뛰어난 식구가 있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 소리는 뭡니까? 작가는 변계량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않죠. 네, 본문만 봐도 나와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5번 나올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문장 읽을 건데요. 문제는 이미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나에서는 내용을 파악하는 부분 정도로만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원자헌은 어느 날 꿈에서 한 사람을 만나 그를 따라가게 된다. 어떤 사람이 난간의 길에 비스듬히 앉아 있었는데 옷차림으로 보아 임금 같았다. 그 곁에 5사람이 모시고 섰는데 모두 대부의 옷차림이었으며 관직에 따라 차등이 있었다. 5사람은 모두 세상에 드문 호걸로 기상과 태도가 당당하고 풍채가 늠름하였다. 가슴 속에는 밝고 말고삐를 부여잡고 바다에 뛰어들 듯 의리를 품었고 뱃속에는 하늘을 떠받치고 해를 받드는 충성을 간직했으니 참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어린 임금을 부탁하고 나라의 운명을 맡길 만한 사람들이었다 라고 나왔고요. 그러니까 임금 옆에 5명의 굉장한 충신이 있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다섯 사람은 자허가 정자에 가까이 이르자 모두 나와서 맞이하였다. 자허는 다섯 사람에게 예를 갖춰 인사하기 전에 우선 들어가 임금을 보았어요. 그런 뒤 물러나와 서서 모두 자리에 앉기를 기다렸다 맨 끝자리에 꿇어앉았대요. 그 소린 뭐야? 자허가 임금을 존중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다섯 사람들보다도 자기가 아래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리을에서. 자허의 오른쪽에는 복권을 쓴 사람이 있었고 그 윗자리에 다섯 사람이 차례대로 앉았다. 자허는 일이 돌아가는 상황을 통알 수 없어 몹시 불안했다. 임금이 말씀하시길, 그대의 고결한 명성을 들은 지 오래이며 하늘까지 잇닿은 높은 의리로 깊이 사모하여 왔소. 그러면 뭐예요? 임금은 자허를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정도 읽으시면 되겠죠. 이 좋은 밤 뜻밖의 그대를 만났으니 의아하게 생각하지 마시오. 이에 자허가 자리에서 일어나 감사의 인사를 하였다. 다시 자리에 앉자 고금의 흥하고 망한 역사에 관한 토론이 쉼없이 이어져 흥미진진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임금과 다섯 사람 그리고 자허가 과거의 영광, 그러니까 뭡니까? 망한 국가에 대해서 흥망성쇠, 국가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토론했다는 거죠. 이때 복권을 쓴 사람이 흐느끼며 탄식하며 아뢰길, 요임금과 순임금, 탕왕과 무왕은 모두 역사의 길이 남을 죄인들입니다. 그렇대요. 임금들이 왜 죄인일까? 후세의 간사한 개교로 임금의 자리를 물려받은 자들이 요임금과 순임금을 내세워 의지하였고, 그 소리 뭡니까? 요임금과 순임금은 뭐예요? 간신들에게 놀아났다 이겁니다. 신하로서 임금을 친 자들은 탕왕과 무왕을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그 소리 뭡니까?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요임금과 순임금은 나중에 뭐의 대표적인 예시가 됐냐면 간사하게 왕위를 얻을 수 있는 예시가 된 거야. 그리고 무왕과 탕왕은 어떤 예시가 된 거야? 신하로서 임금을 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뭐 한 거야?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왕위를 얻은 사람들의 대표 예시가 된 거죠. 천년의 세월 동안 그러한 풍조가 도도히 이어져 마침내 막을 수가 없게 되었으니 내 임금이야말로 도적의 효시입니다. 그 소리 뭡니까? A에서 얘기하는 거 뭐예요? 임금들이 부정적인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A에서는 내 임금을 원망하죠. 그쵸? A에서는 내 임금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15번에 2번 풀고 있어요. A에서는 내 임금이 살던 시대 상황이 현재와 동일하다고 여긴다? 시대 상황에 대한 얘기 아니죠. A는 B와 달리 내 임금이 잘못돼. 일단 A는 맞아요. 근데 B가 그런가 보셔야 되고요. B는 A와 달리 내 임금의 사례가 왕위를 부당하게 찬탈한 자들에게 악용되었다고 생각한다. 아니죠. A 역시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A 역시도 이 내 임금이 뭐가 대표 예시가 됐다? 그러니까 뭐야?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누군가가 물건을 훔쳤는데 벌을 안 받았어. 그러면 나중에 내가 물건을 훔치고 뭐라고 변명하였어? 땡땡이도 벌 안 받았는데 저한테 벌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근데 내 임금이 그러한 예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은 틀렸죠? 그러면 우리가 1번이랑 4번 중에 답이 있겠거니 정도 보시고 마저 읽겠습니다. 말을 미쳐 마치기 도정에 왕이 정색하며 이르기를, 이 무슨 말인가? 내 임금은 여기는 지금 뭐래요? 옳대요. 내 임금은 성스러운 덕을 갖추고서 내 임금의 시대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옳지만 내 임금의 성스러운 덕을 지니지도 못하고 내 임금의 시대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옳지 않으니 내 임금에게 무슨 죄가 있겠는가? 그 소리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만 잘못이다. 네 명의 임금들은 잘못이 없다 라고 얘기하니까 답 몇 번 나오겠습니까? 15번에 4번 나오시겠네요. 여기까지 해서 지금 제가 나에 관련해서는 문제 이미 풀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는데 마찬가지로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시고요. 요렇게 해서 11번부터 15번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